해서 해당 노동자가 인터뷰한 걸로만 채우지 않아요. 제가 그 현장을 쫓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날 집회하는 상황을 제가 기록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쭉 지켜보죠. 그 중에서 이제 글로 담아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자면 이제 더 들어가면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나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기본이 있어야 글이 더 풍부해질 수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특히 이제 오래되고 큰 노동조합일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노동조합의 역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정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의 역사를 쓰면서 특정한 정파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정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숨겨달라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 달라거나 뭐 그런 의뢰는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일단 큰 노조가 저한테 의뢰를 안 해요. 예. 큰 노조들은 전혀 의뢰를 하지 않고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저도 어떤 사안이나 투쟁에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 제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노조가 투쟁을 하는데 제 생각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해당 정파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과 맞지 않으면 저는 취재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저쪽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투쟁할 때 거기는 뭐 굳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붙어서 막 말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물론 안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저 취재 원칙이 정규직 노조, 대기업 노조는 저 아니어도 자체 선전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단 열애로 두고 제가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10년도에 10월 30날 전태일 노동자 대회를 했어요. 시청광장에 현대자동차 그때 비정규직들이 한 1000명이 넘는 단위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에 거의 주력이 그들이 이제 쭉 입장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어떤 복장이었냐면 군대 모양의 조끼인가 모장가를 다 맞춰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날 이제 집회 문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게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이 됐을 때는 지금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하는 방식이 똑같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뿐이지 이들이 운동의 어떤 세력화가 돼서 중심에 서면 과연 지금 노동운동이 가진 문제들이 바뀔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처지만 약자일 뿐이지 방식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 있잖아요. 노동운동 안에 남성 중심성이랄지 군대 문화 이게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집단인데 굉장히 질서정연한 의식 같은 이런 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비정규직 운동 안에서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그 안에서 주류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더 눈이 가는 곳은 재능이랄지 기능이랄지 소수의 오래됐고 특히나 그 안에서도 또 여성 노동자들이라는 더 2중 3중의 그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되도록이면 이런 데를 먼저 담는 게 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뢰가 오지도 않지만 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싫어하진 않아요. 제 포지션은 뭐냐면 외부에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귀족노조 욕할 때는 저 그걸 방어해요. 노동운동 바깥의 사람이 그럴 때는 민주노총은 당신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다. 그렇게 방어하지만 내부에서는 그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조직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를 그렇게 위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정규직 노조, 현대자동차, 세습 이런 거 막 비난하는 글을 쓰거나 정재승 교수 있잖아요. 과학자. 그분이 한겨레 칼럼에 10개월 전에 정규직 노조,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트위터에서 저 싸웠어요. 아주 사과를 받았어요. 아, 내가 미안하다, 잘못 알았다. 더 공부하고 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좀 싸웠던 건 제가 그렇게 논쟁을 별로 한 적은 없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되게 선한 의도에서 그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분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진 자기가 그러니까 그 글을 써서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은 선한 의도로 쓴 글이 충분히 보였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왜곡하는 건 조중동이고 선한 의도로 왜곡하는 건 또 그런 진보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가장 만만한 게 정규직 배경을 왜곡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 당신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게 얼마나 천박한 경험이 있으신가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막 사명감을 불타가지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재미없게 해가지고. 저만 재미있는 건 아니죠? 정파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도 이렇게 다녀보면 딱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싸울 곳인가 안 싸울 곳인가 이런데 타협하겠구나 이런데 그래도 느낌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런 데는 이제 안 가죠. 질문. 네. 수다를 하자고 하는데 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2003년쯤부터 활동을 좀 하셨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활동이라서. 네, 그 자료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주로 사례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투쟁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타협을 했거나 네. 패배를 했던 사례들 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사례 혹시 여태까지 좀 연이 닿아서 네. 계속적으로 추적이 되고 있는 사례들 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게 질문이 승리한 사례를 모르겠어요. 승리하지는 네. 않았을 거고요. 아마 패배했거나 타협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네. 사례 중에 거의 다 이겼다라고 볼만한 데가 없는데 네. 그 유명자지부장이 한 얘기인데 노동자들의 싸움에 궁극적으로 승리는 없다. 왜냐하면 해고 싸움을 하면 해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 복직인데 복직은 사실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래 있었던 위치로 그냥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겼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외에 뭔가를 더 따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타고 싸워도 원상회복이 가장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승리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랜드 싸움 마지막 합의했을 때도 그때도 언론에서는 승리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승리냐 12명의 해고자를 남긴 싸움이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전까지도 좀 제가 그래도 봤을 때 그나마 좀 신나게 좀 이겼다는 게 아직 또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 싸울 때는 그분들 굉장히 처참하게 싸우는데 좀 이길 때 신나게 좀 이겼어요. 지금 이제 소장도 막 무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순자 집장의 그 지도력이나 투쟁력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 이긴 일이 이렇게 있었고는 약간 지켜볼 때 조합원들이 이렇게 신나는 그런 걸 봤을 때 기분이고 제가 패배했다고 느낀 사업장 중에 지금도 좀 계속 보고 있는 건 이랬는데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해서 어쨌든 만나고 있고 그 후를 좀 기록하고 싶은 사업장 중에 하나는 이랬는데 하고 싶으신 거 말고 네. 혹시 추적이 돼서 뭐 나중에 글 쓰실 거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컨대 10년 이상의 네. 시간 동안에 무수한 싸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잊혀진 싸움들도 많이 네. 있을 것이고 네. 혹시 추적을 해서 네.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신지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운동 안에 있는지 밖에 계신지 밖에 있다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 중에서 현재 노동자로서 혹은 노동운동과 함께는 하지 않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지 혹은 있는지 뭐 이런 거 그게 있으시면 제가 네.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장기 투쟁하고 마무리한 네. 이후에 그 사업장의 그 노동자들을 네. 예를 들면 KTX, 네네. 이랜드, 그다음에 어디더라? 그 비슷한 시기에 했던 한 곳인데 그 노동자들을 제가 그 후를 좀 기록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있고 지금 하나는 이게 한 6개월짜리로 이제 하기로 하고 결정돼서 이제 추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제는 큰 주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왜 죽는가예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옥새 파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비슷한 조건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그 노동자들 중에서 비슷한 표본이 되는 노동자를 구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차이를 좀 드러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그러면 이들은 그 중에서 이렇게 죽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장기적으로 할 작업이라서 지금 한국 빼고는 그 대상자를 찾았어요. 비슷한 조건으로. 그래서 뭐 노조활동 경험 없고 그다음에 간분 활동가의 경험 없는 평범한 조합원의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조건의 조합원으로 지금 섭외를 했는데 그걸 심층 취재해서 이제 쫓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에서 어긋나서 쌍창이 이렇게 죽는가 그게 사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일이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이제 98년도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그 공장에서 투쟁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도 만나야 되고 2002년도에 투쟁했던 대우자동차도 만나야 되고 옛날에 90년도에 투쟁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조금 큰 작업이긴 한데 해서 이제 책으로 좀 꺼낼 생각이에요. 그런 거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해야 돼가지고 되게 버겁긴 한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쨌든 사회의 화두로 던지는 쌍차이기 때문에 저는 왜 죽는가를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이게 뭐랄까 다른 의미의 흥분이 되는데 어떻게 대답들이 갈려서 나올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던질 질문들이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그때 당신들이 파업을 딱 들어가고 예를 들면 짐을 꾸릴 때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 이웃 사람들은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억나는 게 있느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연구작업 하는 분들한테는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그분의 생애사까지 쭉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재구성해가지고 그 쌍차는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원인이라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거를 고민하시는데 네.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저요? 뭐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러니까 편집이나 교정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 돼요. 살아서 해놓고 나가라 뭐 이렇게 일하고 뭐 나와서 내가 마누라 보내줄 테니 열심히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투쟁 현장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 대책이라는 이 형식의 운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부모순이 그 안에 또 다른 계급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는 상대적인 약자, 주로 여성이 되죠. 상대적인 약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더 느끼죠.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조금 전에 그런 사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주로 그냥 그런 걸 보면 민주노총을 버려야 진보신당이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꼭 해야만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조직노동운동은 어찌됐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지 진보정당 운동이 조직노동운동과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진보정당이 중요하게 제기해야 될 부분은 조직노동운동 안에 비정규직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제기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말,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낌이 오세요? 저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어렵게 쓰지 않는다가 첫 번째. 그래서 중학생 정도가 읽었을 때 알아듣게 쓴다. 제가 글쓰기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호덕 선생님 글쓰기라서 제가 막 소설 같은 거 써볼까 막 습작하던 시기에 이호덕 선생님 책을 봤어요. 그래서 문장을 꾸미면 안 되는구나. 이게 거의 감각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어렵게 이렇게 꾸미는 자체를 못해요. 소설식의 문체를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쉬운 글쓰기에 되게 연기글 글쓰기 이런 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꼬는 말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불편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하는 말, 운동권 사투리 되게 싫어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어진 이들의 목소리,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쉽게 쓰는 것부터 글이 사람들에게 닿아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권이 내는 성명서, 보도자료, 논평, 선전물 보면 막 짜증이 확 나요. 네,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를 진짜 누가 볼까? 누가 이거를 몇 줄 제대로 읽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운동권, 노동운동이나 운동조직에서 성명서나 보도자료 같은 선전물 좀 제발 그렇게 안 쓰세요. 저한테 의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주 실비로 써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동이 엘리트화 되어 있다고 번역을 해도 되나요? 이게 뭐 엘리트 아닌 운동들도 그렇게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관성에 빠진 거죠. 혹시 모범적으로 보신 그런 운동권인데 모범적으로 쓰신 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게임 논평 냈던 거? 게임 진보신당에서? 그거야말로 게임 어떻고 아니면 못 알아듣는다고. 일단 뭐냐면 새로운 형식에 대한 시도? 이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운동권은 아닌데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대변인을 할 때 그 논평들이 좋았어요. 이게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대변인을 할 때. 그래서 그게 제가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떨 때는 그게 구수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보정당들도 그런 식의 논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민들한테 선전물 나눠줄 때는 특히 그런 걸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경우죠. 네, 전설적으로 내려온 얘기도 있잖아요. 김진숙 씨가 처음에 노조 활동할 때 그 선전물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밀어서 뿌렸다는 그런 거 보면 뭐 연탄을 새끼줄로 연탄 석장을 이렇게 꽂고 또 자기 자취방 같은 데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동자의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탁 와닿더라는 거죠. 그걸 본 누구라도. 우리는 선전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 네. 네. 앞에 분 먼저 하시고. 네. 먼저 질문 비슷한 건데 저도 이제 저는 뭐 어렵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주제에 관해서 질문 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지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있지만 없어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감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없음이나 말줄임이나 들어있는 의미를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떨 때는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오랜 기간 관계를 가지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걸 제가 말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고맙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람 한 번 만나서 하는 일회용 인터뷰 연습을 몇 달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제가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 글을 쓰려고 하는 데는 지금 연재하는 데는 적어도 제가 몇 개월은 옆에서 지켜보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만나서 뽑아낼 수 있는 것가 아닌 경우에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제가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감지할 때도 저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 정도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기쁘고 조금 더 친해지면 그냥 내 입을 빌어서 내가 이 말 해줄게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아 못한 말이죠. 이제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쓰다듬어 가끔 뭐, 보세요. 네, 말로 표현을 못해서 막 한 달 내내 고민을 하신다거나 막 이런 식의 그런 걱정이 제가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포기해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부터 옮기고. 네. 이것은 언제나. 글쓰기의 컨베이어 벨트? 그래서 그래서 마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통과해야죠. 그럼 보통 몇 번 정도 만나고 쓰세요? 횟수로 할 수는 없죠. 제가 쌍차 얘기를 쓰면 그게 어떨 때 몇 년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경우에 장점은 따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제가 평소에 해왔던 얘기나 관계 때문에 굳이 인터뷰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재능이랄지 쌍차도 지금 따로 제가 인터뷰를 더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지켜보고 같이 관계면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좀 더 길어질수록 제가 남들이 안 하는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죠.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더 노력해야 될 사람들은 조직운동에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입장의 차이, 노동운동을 지켜보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약간 비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거대한 입장이나 혹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3대 식물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3대 식물이 뭐냐면, 빨간 이 머리띠, 그리고 깃발, 그리고 조끼. 이것은 노동운동의 3대 식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 당시에 뭐 태왕사신기인가 뭐 하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민주노총 깃발도 막 그런 이미지, 그 삼조고 같은 그런 거 가지고 민주노총 깃발 막 그리고 막 이러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3대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노동운동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조차도 이제 노동운동을 지켜보면서 물론 따뜻하고 이제 이해 가능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마음 훈훈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늘 이렇게 변하는 게 좀 더디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이 비정규직이고 또 여성이고 이런 분들이 그 때문에 이제 고통받잖아요. 사실은 그 조직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표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답답하게 이 거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 혹은 입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잘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혹시 작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말을 네.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이렇게 그 행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처음 보신 여성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분도 나이가 있었고 근데 좀 그 술이 되셔서 저한테 딱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행사의 추진을 이거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 이제 호의와 선의였고 대하는데 그분이 나 언제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때 스카치에서 왜 초면에 반말이 있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노동자라고 해서 선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 맺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바로 제가 사례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또 뭐 보통 또 다른 직군도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심층적인 취재를 위해서 늦게까지 어떤 남성들 술자리까지 끝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여성주의적인 원칙들과 감성들과 어떤 실제 관계 맺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지. 저는 일단 제가 술을 잘 마시지 않아요. 근데 술을 잘 마시지 않아도 술자리에 있는 건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리고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제가 취재용으로 입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린 적 없는데 저는 이제 성격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까칠하다는 거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남성 활동가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저지르는 실수나 차별이나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얘기해서 뭐 몰랐다가 깨우치는 경우는 그랬냐고 하고 근데 어려운 점은 제가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의리거든요.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비굴하기도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좀 참기도 하고 애둘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죠. 그 상황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유리한 걸 쓰죠. 이게 어떨 때는 여성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쟤는 그래 연약한 여성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순간 해본 이건 일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본 그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쨌든 슬기롭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취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에서 내 불쾌함을 최소화하는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반화할 수가 없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돼서 취재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됐던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성 활동가들도 굉장히 여성 활동가들이 귀하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많이. 저는 아까 질문하신 네.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호 질문? 아니 질문이 아니라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집회 방식을 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서울 개정기센터에 그런 집회를 아니었나요? 저희 진짜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는 그럼 이제 책 읽어주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연락처 알려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연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집회 방식을 좀 살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리 발언, 시작 발언, 뭐 구호 이런 것들 없이 농성 주최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연대를 온 사람들도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밌는 어떤 워크숍처럼 뭐 만들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공유하고 이런 식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자리를 조금 실질적으로 또 오시면 즐겁게 맞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이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저도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냐면 2008년도 용산에 처음 집회 나갔을 때 그 진보정당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40, 50대 성들이셨는데 제가 그때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예, 그분이세요? 이렇게 말하셨는데 좀 이성욱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는 엊그제 태풍이 오더니만 지금 태풍이 나한테 몰아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제목을 제가 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기까지 하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저 제목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소리 하냐고 그 집 핀 결과가 이건가?
굉장히 아니 뭐 그래서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절절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해명도 아니고 변명에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약간 뒤집어서 살짝 변주해서 질문을 마무리 좀 질문하시게 드리는 걸로. 제가 저 질문을 잡았던 이유는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뭐 질문지 딴 강의 작성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 우리들은 정의파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이제 거기 동일방직 그 해고 노동자분들이 2000년 초반까지 투쟁했던 과정을 쭉 기록을 한, 어떻게 일어났고 그분들이 왜 그걸 멈추지 않는가에 관한 기록이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뭐 그분들이 참 끈질기게, 흔히 말하자면은 뭐 강고한 의지로 그분들이 싸워왔다는 얘기보다 더 눈에 띄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거기 이제 증언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신 이후로 한 번도 그 동일방지 해고 이제 투쟁을 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는 방식은 가정폭력이라는 형태로 결국 드러나고,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기보다는 저 집구석은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저건 어디까지나 저 집구석 문제니 나는 이제 최대한 개입을 자제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가령 그 동일방지에서 해고되신 노동자분이라고 하는 분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요된 침묵 속에 있는 뭐 이제 노동자 아닌 노동자가 아닌가. 그분은 분명 거기서 주부로서 혹은 누군가의 아내로서 이렇게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갈등이 표출되는 맥락에는 그분이 했던 노동자 경험, 그리고 노동자 투쟁 경험이라는 것들이 이게 뭔가 공유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억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기존의 노동자 정치는 그런 억압을 이제 뭐 자발적이라는 외양을 띠게끔 하고 이제 강요되는 그런 침묵들이 사실상 무엇으로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뭐 가족대책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지키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식으로도 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운동에도 굉장히 잔여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됐던 영역들이 사실은 노동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의제화돼야 될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루포 작가분들이 가진 힘 중에 하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어쨌든 정면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섣부른 동일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편들고 있는 조직이나 어떤 노동자들이나, 아까 뭐 노동자를 마냥 착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가진 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동운동에서 굉장히 잔여적이거나 주변적이지 못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뭔가 지켜야 하는 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영역들 속에서 이제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제 루포 작가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역량이 아닌 어떤 이것이 분명히 공론화돼서 함께 고민하고, 전 아까 이제 원이라는 참석자분께서 정말 승리적 관점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전 이해를 했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꼭 담그냐 빼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 또는 이런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루포 작업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좀 이렇게 가능해 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이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뭐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변명이 됐군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는 작업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죄책감으로 다가가고,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금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연대를 말하지만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르뽀 작업이 이제 죄책감이 아닌 자기 변화의 어떤 계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는 뭐 그런 이제 의문도 사실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뭐 생각을 하고 계셨거나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진행 중이시라는 작업 속에서 뭔가 지금 좀 이 점에 난 좀 방점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자리를 뭐 마무리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결론이 뭐야? 저 질문에 저 질문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사실 이렇게 이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잠깐의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그냥 이제 뭐 그러니까 르뽀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투쟁 현장에 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어떤 점에 이렇게 좀 특히나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작가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르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살짝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녹여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노동이란 자체가 내 삶과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노동이란 문제를 노동은 끝없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교육이나 언론이나 우리가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몇 살이 되면 노동자가 되는데 노동자가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끝없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심어주니까 저는 노동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데 비해서 사회 전반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은 반면에 반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저는 이제 글을 쓰고 그걸 통해서 또 힘든 싸움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연대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제 일인 노동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글쓰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사례를 통해서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례를 얘기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직된 혹은 세력화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개인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이 안에 개인들도 있다. 개인들이 있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크다. 이런 것을 제가 기록하는 노동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주로 그 안에서도 더 약자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잘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기록하게 하는 일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어렵죠. 그래서 조직 노동운동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노동조이든 선별이든 노동자들이 자기 얘기 기록하기는 게 간혹 있긴 한데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 쓴 글들이 제가 담을 수 없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쉽게 표현해서 어떤 태도로 살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면 더 예민해지기
그 예를 들면 사람과 대화할 때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처음 대화를 할 때 몇 학번이냐 이렇게 묻지 않는 거. 학번을 가지지 못하거나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이니 남자친구이니 이렇게 묻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네, 이제. 그리고 즐거우려고 노력하고. 강박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 이렇게 모태 운동권에서 확 그냥 벗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저 부생활 신조가 연대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이게 자기 일상을 파괴하면서 하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경험으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어느 날 이 문제에 꽂혀서 막 모든 걸 쏟아붓다가 막 상처받고 떠나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았을 때 이겨낼 만큼 그다음에 자기 일상을 파괴하지 않는 만큼 하는 연대가 가장 오래가고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고 계급의식이 없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 이런 건 굉장히 무식한 거거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선은 없는데 제가 뭐 정답이나 해답을 드리러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진행의 자리는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뭐 지금 이제 저 시간이 이제 10시가 10시 5분이네요. 오늘 하여튼 7시 한 40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지금 뒷풀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네? 자리하신 느낌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자리하신 느낌?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긴장돼요. 긴장되고 제가 좀 말을 재밌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뒷담화로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서 다 들어오거든요. 오늘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색하고 긴장했다고 하셨지만, 다른 뜻이 아니고, 왜요? 뒷담화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긴장되고, 이게 오늘 자리가 어색하셨다는, 이게, 사실 이게 한 번 또 물고 트이면, 보물 터지듯이 아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워낙 또 경험치가 있으시고, 또 앞으로 또 경험하실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선욱 작가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